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복원의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과 국민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서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5년간 풀어갈 국정 비전과 과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간 인수위를 통해서 찔끔찔끔 설들만 나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종합판이 발표가 된 겁니다. 세부 과제가 총 110가지라고 하는데 이 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우선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 기자, 이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이 뭡니까? 먼저 이제 국정과제 지향점인 국정 비전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적 4대 기본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정치 행정 부문부터 보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 등 15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정책들을 상식에 맞게 복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가 눈에 띄네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경제 산업 분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도 제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바로 국정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경제 중심을 기업과 국민,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혁신 성장,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강화, 혁신 금융 시스템 마련 등 26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회복하겠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거나 혁신 산업을 좀 지원한다. 이게 두 번째 과제로 보이고 또 어떤 게 좀 주목할 만합니까? 네, 기업들에게는 미래 먹거리 그리고 개인에게는 미래 일자리가 달렸기 때문에 미래 부문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국정 목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19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교육 혁신, 탄소 중립 실현,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자율성과 함께 개인의 창의력, 도전 정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입니다. 지방시대에 관련된 정책 목표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데요. 국정 목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좋은 직장들이 몰려 있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반대로 지역은 청년들이 떠나게 돼서 고령화된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앞으로 쓰겠다. 여기에 대한 그 계획도 제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수위는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5년간 총 209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년에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예산이 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사용을 하고 이 부족한 20조 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등에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서 조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정부 국정과제 개요를 좀 살펴봤고 지금 세부 과제가 110가지나 된다라고 하는데 언제 다 살펴보시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핵심적인 굵직한 정책들만 꼽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김민수,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새 정부 정책이 기존하고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단 문성필 기자도 앞서 설명을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정부가 가져온 경제의 주도권을 민간과 기업이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주도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창의성과 역동성을 끌어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 국정 목표도 크게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정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입니다. 민간이 앞에 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였던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는 결이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주도의 경제가 이제 그럴듯한 통계 수치를 만들어는 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좀 받았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인수위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효율을 더 중시하는 기존에 이제 분배 쪽에 무게를 뒀다면 좀 더 무게추를 성장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반도체 수출을 30% 늘리겠다고 했다고요? 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일단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위는 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초격차를 넘어서 신격차까지 창출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만큼은 후발주자와 확실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임기 5년 동안 반도체 수출을 3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늘어나는 수출액이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3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투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려 4년 만에 첫 삽을 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업계의 요구가 컸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의 위치를 사수하고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로봇 시장에서도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좀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금 세제 지원 이 부분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반도체 관련 내용은 23번째로 비교적 상위권에 배치가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기대를 모았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졌는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그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서는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인수위 역시 현재 6% 수준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정부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인수위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신중히 검토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좀 설명을 더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이 삼성전자로 13조 4천억 원을 냈고요. 2위는 SK하이닉스로 3조 8천억 원을 냈습니다. 둘 다 반도체 기업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에 밀려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확대는 세금을 낼 돈으로 투자를 더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요. 경쟁자인 미국 인텔과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 인텔은 8.5%로 16.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게 지금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혁명이란을 통해서 임기 내에 확실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를 국정과제 28번째로 꼽았는데요. 이 3년 후인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이죠. UAM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환경 차인 전기 수소차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 5G를 상용화하는 등 잘 만들어진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모빌리티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교통지능 시스템, 정밀 도로지도,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이나 보안 문제 같은 관련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도심 항공 교통이 쉽게 말하면 드론 택시 이런 거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2025년에 상용화라고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고 되기만 한다면은 사실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큰 산업 생태계가 새로 좀 구축이 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새 정부 주력 산업들 좀 전략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원전 쪽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 기자, 지금 탈원전 정책 수정이 아니라 폐기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완전히 기존하고 정책이 뒤집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요.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정 방향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은 것이겠죠. 원전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기업들의 투자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전 자체가 정치 이슈화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쉬움입니다. 예. 우리 원전 기술이 그래도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수준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원전 수출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전 수출의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입찰을 해 있는 상태고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명시를 했습니다. 가칭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신설하고 즉시 가동해서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경우에는 독자 SMR 노형을 개발하는 등 R&D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MR 분야 한미 협력 구체화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등도 명시가 됐는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원전 기술을 협력해서 제3국에 공동 진출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어나가면서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 정책인데 주택 공급을 좀 크게 늘리겠다라는 기조는 이제 기존 정부와 기조를 계속 맞춰서 이어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250만 호를 얘기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었는데요. 수도권 130에서 150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공약을 보면은 신도시를 비롯한 이 공공택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등을 약속을 하면서 250만 호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번 인수위 발표에는 이런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계획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심이 컸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포함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1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인데 인수위는 이르면 올해 말 종합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수위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다 이렇게 나서기에는 좀 무리한 상황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구상이 될 것이고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아주 이제 좀 질서 있게 그 지역마다 어떤 어느 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1기 신도시 얘기는 새 정부 들어서 좀 강력하게 미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건설사들한테 큰 호재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화라는 말이 사실 세제와 대출 규제 한마디로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예.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얘기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납부 유예 등으로 부담을 줄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유예하면서 이후에는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는 현행 60에서 70% 수준인 LTV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를 80%로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읽히는 것 같은데 기존 정부 정책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 치고는 그렇게 큰 틀에서 뭔가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인수위가 4월 중순에도 이제 부동산 대책을 좀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현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봤듯이 이런 설익은 정책을 냈다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하는 만큼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좀 시간을 보면서 좀 본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의지로 네,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김민수 정원우 기자와 새 정부 국정과제 정리를 해봤고 오늘 이것 때문에 증시도 흐름이 좀 갈렸습니다. 새 정부 수혜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홍원표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맞춰 크게 5가지 섹터를 꼽아봤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도 크게 반응했던 원전 관련주입니다. 과거에도 정부 출범 정책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IT와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었는데 현대차의 경우는 정부 출범 초기 이후에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 측면에서 수혜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는 이제 계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 그리고 에너토크, 일진파워, 그리고 우리기술과 한전기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이제 고민이 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반도체 설비 투자 시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전략 산업으로 묶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는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늘릴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 있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생각이 비슷했는데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투자 베이스를 먼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또 시총 상위 내에서는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종목들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시총 3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빌리티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친환경 또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능형 모빌리티랑 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내 완성차는 역시 현대차와 기아, 또 협력사는 구형테크 등을 꼽을 수 있고요. UAM 관련주는 베셀이나 파이버프로, 기산텔레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새 정부도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이제 백신과 치료제,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출 주력 산업으로 좀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의료 산업도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바이오 허브 하면 우리나라에는 송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이나 장티푸스와 관련한 다양한 백신에서 좀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좀 발전 단계에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인 유비케어 그리고 소프트센 이런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의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관련한 수혜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